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총선이 8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대 양당은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고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은 빅텐트 구성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은 오리무중인 상황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선수로 뛰어야 하는 후보자들과 이들의 면면을 살펴봐야 할 유권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대 총선이 이제 8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 또 선거제 개편 합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역대 유례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번 총선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왔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께 깜깜이라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선거구 획정안이 조기에 결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을 짜놓지 않고 그 중요한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름 여야 지도부 또 정개특위 내에서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물밑 교섭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시적으로 드러날 만큼 갈목할 만한 성과는 이 시간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 4년 전에도 이 문제가 불거졌어 가지고 39일 이전에 획정안이 결정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또 때가 되면 향후 4년 후가 되면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고 이런 장치를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그런 그 중요한 문제들을 국회 내에서 너무 이렇게 소홀히 다뤘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선거제 개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병립형,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떤 것을 지금 당론으로 정할지 고민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라는 입장을 정한 바 있고요.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의견이 좀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병립형 고민 한때 지도부에서 막 심각하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다시 준연동형으로 비례대표제 지난 총선과 같이 하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내 의견들이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제가 조사한 건 없지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해보면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또 각 당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의원들도 이렇게 전부 이해관계가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타당은 모르겠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준연동형이냐라는 그 논의는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당대표께서 당무에 복귀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런 그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비례대표 문제들 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에게 조기에 이런 문제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 당은 적어도 이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복귀하시면 이런 문제들이 좀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될 걸로 기대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네. 자, 이게 민주당 지도부가 한때 병립형 회계를 진지하게 고민을 좀 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기류와 더불어서 진보 정당들의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준연동형으로 다시
의견을 바꾸는데 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본소득당 또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모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 연합 정당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발생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받기 힘들 것이다 여전히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식의 그 비례 연합 정당이 꾸려진다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받을 수 있다 혹은 여부에 대해 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디까지나 저희 객관적인 생각이고요. 각 정당마다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 고민하는 그런 흔적의 결과에서 노정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역시 아직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정계특위에서 접근을 했다는 그런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국민들의 뭐랄까 관심을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좀 풀어줘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셈법이 다른 제 정당에도 그 관심 사항이긴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과 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안을 가지고 또 접근하느냐가 나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는 하지만 기왕 지켜봐 주신 거니까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비례대표제 선거제가 아닌 이제 선거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획정안에 따르면 이제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영암과 무안 그리고 신안 이 선거가 모두 이제 나눠져서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선거구 획정안 처음에 받아보시고 좀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지적하기도 하셨죠. 어떤 내용, 어떻게 이걸 문제점 좀 지적을 하셨습니까? 다수 유권자들한테도 죄송하지만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민들에게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출직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정서상, 정치의 도의상, 상식상 기본적인 그런 선에서 저는 잘 이렇게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4년 전에 불가피하게 또 이런 문제들을 접한 당사자로서 또다시 저에게 또 이런 현상이 다가오니까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크게 과거 4년 전하고 이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저 나름대로는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선거구 획정안이 이번에 이제 또 계속 이제 바뀌니까 유권자분들도 혼란스럽고 또 선거에 나서는 후보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실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상 1년 전 그러니까 2023년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85일 남은 상황에서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선거 제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참여하는 선거의 룰을 결정하면서 매번 유불리를 따지다가 선거 직전에 확정하는 상황 이런 것들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역 의원들이 이거 자기들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든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얘기겠습니다만은 기본 그 룰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매번 임박해서 하는 그 자체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그런 직무를 저는 태만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예일 수는 없지요.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이렇게 따갑게 질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 신인들한테
뭔가 좀 그런 그 페널티를 그런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요소가 항상 이렇게 잔존해 있기 때문에 차제의 법으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금년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 선거 제도를 먼저 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좀 획정하자. 1년 전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6개월 전으로 좀 이렇게 늦춰서 좀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가지고도 이런 것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시간이 좀 그 끌어가면은 전에 치렀던 그런 선거 제도로 가는 것도 혼란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희 지역구를 포함한 전남 서남권 같은 경우는 반복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인구수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국가적으로 보면은 뭐 이민 정책 같은 걸 또 손질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농어촌 회생 정책이 뒷받침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로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작용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신당 출연에 대한 변수 그리고 또 뭐 민주당의 반응들 뭐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세력이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4일 일요일이었는데요. 원칙과 상식 모임 의원들이 미래대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창당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 새로운 미래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제 제3지대 신당행을 위해서 탈당 잇따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예고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당내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신당 출연 관련해서요. 당내 분위기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행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만 정치가 생물이라는 그런 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뭐 언제든지 이당 저당 뭐 철새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그 이념으로 뭉쳐져 있고 또 정강이 있고 정책이 있는 건데 그것을 개인의 유불리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고 다른 제 정당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좀 그 유권자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크게 저는 심판을 하고 판단을 저는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가칭 제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합 집산을 하고 또 뭐 빅텐트를 치고 뭐 3지대, 4지대를 논하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걱정하는 국민들보다는 그 걱정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오히려 나는 그분들을 걱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준비 중인 신당에 대해서 신경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정치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협과 조정을 위한 다당제가 필요하다. 또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도입을 촉구했는데요. 탈당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이렇게 내건 몇 가지 명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보지는 않았고요.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뭘 바꾸겠다. 뭐 정치의 어떤 그 틀, 뭐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그 주장은 뭐 누구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꿀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은 저는 국민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심판 판단은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저는 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내각 명분 탈당의 명분이나 이런 것도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후보 검증 결과를 놓고 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발 신당 창당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원심력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공천 자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아직도 판정을 받지 못하고 보류돼 있는 사람들, 이게 공천 논란으로 이게 좀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금의 수준은 논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를 통해서도 이 정도는 저는 있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좀 본격화되면은 뭐 이보다 더 뭐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의 일련의 여러 그런 현상들이 드러날 텐데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심사 기준을 상당히 지금 강화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면 하위 10% 이하는 감산을 과거보다 더 높게 30%를 적용하고 하위 10%에서 20%는 예전처럼 그 20%를 적용하는데 이런 것은 민주당의 제1야당으로서 어떤 그런 선명성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또 원칙을 중시하는 또 공정성 있는 그런 그 공천을 위한 그런 제도의 강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당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합류를 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뭐 기준에 미달했거나 공천에 탈락했던 분들이 신당을 간다고 해서 저희 당에서 그 자로 쟀던 그런 그 기준이 그 여타 제 정당에 가서 없어지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현역 의원 평가와 맞물리면서 하위 20%에 포함되거나 컷오프되거나 아니면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대거로 신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야당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탈락되신 분들이 여타 제3, 4, 제 정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기염을 받겠습니까? 박수를 받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뭐 칭찬을 받겠습니까? 자, 뭐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2016년 총선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지대 신당이 출연을 해서 특히 호남 지역에서 굉장한 돌풍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도 신당이 아직 뭐 여러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또 이합 집산이나 합종 연행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이게 뭐 이제 일부에서 말하는 빅텐트가 실제로 쳐진다 그러면 영향력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빅텐트 제3신당이 나온다면 호남에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3정당이 구심점을 잃지 않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라면 다 지역은 모르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한테 약간의 영향력은 저는 있을 수는 있다.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런 점을 점쳐봅니다. 그렇더라도 제1야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호락호락 그런 빌미를 저는 결코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지금 뭐 민주당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흉기 피습 8일 만에 지금 퇴원을 해서 자택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가 내일은 이제 당무에 복귀를 합니다. 탈당, 또 공천 잡음, 당내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빠르게 손을 써야 될까요? 가장 먼저 손을 써야 할 것은 대표님의 건강이죠. 나름 그 불의에 뜻하지 않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셔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을 텐데 당의 대표로서 당무에 결코 회의에 직접 나시진 않으셨지만 나름 쭉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보도된 대로 내일 당무에 복귀하시게 되면은 아주 빠른 그런 그 진전과 변화가 저는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이렇게 염려하신 분들이 걱정은 안 하셔도 당무에 완만하게 복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국회 이야기, 여야 간의 갈등, 여야 간의 충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국회 분위기는 차갑게면합니다.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온 모양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여당은 재의결을 서두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검법 재의결이 된다면 언제쯤 다뤄져야 할지, 언제쯤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적절한 시점은 여야가 서로 이렇게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금년 1월 8일부터 10일에 걸쳐서 유수의 여론기관 네 군데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난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나온 수치가 무려 65%에 달합니다. 반대로 뭐 그래도 괜찮은 잘한 결정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름 선거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현명한 저는 그런 뭐 이렇게 선택을 할 것이고 또 책임 있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직후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정권 이제 집권 초기에 이미 이 부속실 제2부속실 이야기가 그때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제2부속실 운영을 하지 않고 지금 2년 이렇게 왔거든요. 2년 가까이 넘어왔거든요. 이제 논의가 다시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이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전 정부에 있었던 것을 없앴을까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뭐 오비락도 아니고 뭐 이 시점에 와가지고 제2부속실을 뭐 이렇게 복원하겠다라는 것은 저 아닌 뭐 이렇게 65%의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볼 때 그분들한테 과연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걸 부활한다고 그래서 부활하는 측한테 공정성이 담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졸속이지 않냐. 이 추진 자체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은 좀 미흡한 판단인 것 같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지켜본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은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또 특별 감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로 특별 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특별 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이야기했는데 특별 감찰관을 이야기하는 상황. 민주당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한 얘기가 아니고 여당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코멘트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야당의 추천에 의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제를 좀 달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그 제도는 현 윤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거론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하필이면 또 이 시점에서 거론이 됐는가? 국민 여러분 조심스럽게 눈여겨볼 필요가 이 대목도 있습니다. 네. 자, 거부권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제 이번에 쌍특검법 거부까지 하면 총 8건의 법안에 대해서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 아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될 정도인데
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후폭풍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권 초기에 이 정도 거부권 행사가 숫자적으로 보면 그리 뭐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그 거부권 행사를 보니까 66건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45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노태우, 노무현, 박정희 뭐 이런 순인데, 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주 그 민생과 관련된 문제, 또 현안과 관련된 문제, 또 국가 안위하고 관련될 수도 있는 이런 그 중요한 사안들을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후폭풍을 면치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의원님, 그 지역민들께 뭐 마지막 좀 시간이 좀 짧긴 합니다만 지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민과 소수, 약자, 농축산인들을 대변하겠다라고 국회에 입성을 하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지만 세계적인 경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분들의 이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서민, 소수약자, 농어민들에게 다소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정치를 기회가 된다면 해나갈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를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갑진년 새해 값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서삼석 의원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요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제3지대 신당, 이른바 빅텐트의 성사 여부인데요. 언제 서는 거냐, 누가 오냐, 얼마나 커질 수 있을 거냐, 파괴력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천하인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하는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여의도 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얘기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창당준비위원장이 발음이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수석 창당준비위원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유, 전혀 뭐 아닙니다. 저희 세 명 다 같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농담처럼 이준석 전 대표는 정강정책위원장이고 천하람 위원장 나는 창당준비위원장이다. 내가 지금은 더 높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 약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약간 7일 천하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저희 개혁신당의 얼굴이 이준석 뭐 정강정책위원장인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1인 정당이 되어서는 저는 국민들의 더 폭넓은 사랑 받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도 그런 것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천하인 3명의 창당준비위원장이 사실 고르게 성장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가 이끄는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이끌어오는 정당이다라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일주일 천하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당이 서면 지도 체제나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저희가 되게 창당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조금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저나 뭐 허은하, 이기인 창당준비위원장들은 아니 그래도 이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준석 신당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얼굴이 이준석 위원장인데 네. 초대 당대표는 맞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요 며칠 사이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개혁신당 창당 이유, 명분, 왜 지금 이 시점에 개혁신당이 있어야 하는가 한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찌 보면 너무 과거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나 아젠다를 못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산업화의 유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화의 유산이 너무 크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화를 했고 민주화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감히 너희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삐뚤어진 선민의식 같은 것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빠져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젠다를 생산해낼 능력이 없으니까요. 네. 다 뭐 하고 있냐면요. 저 사람이 더 나빠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짧게 요약한 게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흐름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앞으로 미래 비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저 사람 나빠요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를 이야기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네. 그게 저희 개혁신당이 될 겁니다.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만 결국 돈, 사람, 조직인데 특히 정당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중요성이 어떤 분들 오시나요? 뭐 현역 의원들이나 저희가 네. 사실은요. 네. 지금 저희에게 출마 의향이 있다라고 네. 신청을 해주신 분이 한 1,500분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출마하겠다는 분이 1,500분이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뭐 좀 장난 같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좀 빼고 네. 저희가 내일 당장 출마를 해도 괜찮겠다 싶은 분이 한 100분 정도 돼요. 그거는 무슨 기준으로 내일 당장 출마해도 괜찮겠다 싶은 거?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네. 어떤 갖고 계신 경력들 음. 그리고 저희가 어떤 면담을 통해 가지고 진지함과 진정성이 있으신 분들을 좀 추렸습니다. 면담까지 다 하신 건가요? 그럼? 저희가 뭐 대면 면담을 혹시 멀어서 하기 어려운 분들은 전화 통화 이런 부분들 통해 네.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당장 국민들께 선보여도 이상하지 않을 분들이 100분 정도 있습니다. 다만 현역 의원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열어두고 네. 여러 정당에 계신 현역 의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당 창당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정치권 관심은 이른바 빅텐트인데 네. 이게 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그다음에 저 원칙과 상식에서 나오신 분들 여기에 금태섭, 유호정, 뭐 양양자 의원 신당까지 이거 지금 다 하려고는 일단 뭐 시도나 얘기는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뭐 저희가 대화의 문은 다 열어놓고 네.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빅텐트라는 말 싫어합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어쨌든 텐트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거는 뭔가 일회용 행사를 위한 어떤 설치물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네. 선진국화된 어떤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류가 되고 싶어요. 네. 저희가 그냥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조금의 뭐 어떤 지분을 가져가지고 네. 캐스팅 보트 역할 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다. 음. 저희는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 네. 일당을 목표로 시작한 정당입니다. 근데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뭔가 한철 장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파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에 KBC 광역 방송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크원 같은 건물을 짓겠다라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20층짜리 아파트라도 짓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떤 창당의 어떤 기본적인 절차들을 도외시하면서 네. 아니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연대만을 말씀- 위해서 네.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연대라는 게 네. 뭐 합당이라는 게 통합이라는 게 이게 상수인 건가요? 아니면 상수 자체가 아니고 뭐 봐서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는 원칙 없는 합당이나 연대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원칙은 어떤 거가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 어떤 가치 체계,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셨을 때 네. 이 정당에 미래가 있다. 여기가 미래 세력이라고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큰 틀의 가치 연대가 가능하고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도 각자가 가진 어떤 세대적인 특성이나 이념적인 특성이 네. 시너지를 내는 형태로 가야 돼요. 뭔가 시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각자 가진 것들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 돼야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원칙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모이고 서로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깎아먹는 형태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기는 빅텐트는 누구랑 하느냐보다 어떻게 왜 합치냐가 중요하다.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그럼 같은 맥락인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네. 국민들이 제일 안 좋아하시는 것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과거스러운 지분 싸움, 네. 더 구체적으로는 비례대표 뭐 순번 싸움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저희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을 선택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은 부분 등을 돌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지율 다 사라지는데 저희끼리 지분 싸움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오히려 그 통합이라는 것이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나 제3의 정치 세력, 좀 참신한 정치 세력의 등장을 원하시는 분들께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가치, 원칙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살아온 삶의 궤적도 너무 다르고 발 딛고 있던 곳도 다르고 가치를 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뭐 가령 이준석, 류호정 뭐 페미니즘 논쟁하고 뭐 그러던 사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연대합시다 하면은 그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런 토론의 과정들을 국민들께 좀 많이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이슈에 대한 입장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의 문을 열고 토론하자. 네. 그래서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노정하고 또 일부 서로 타협도 해나가면서 대화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어떤 연대 과정이 될 것이지 밀실에서 뭐 서로 그냥 주고받기식으로 진행한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밀실, 뭐 지분 싸움 이런 거는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고 정치를 하고 신당을 하는 거는 아니실 테고 어쨌든 다음 대권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걸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신당을 해서 뭐 이렇게 합친다고 하면은 다음 그 합쳐지는 신당의 다음 대권은 뭐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시는 거다 이런 정도의 암묵적 합의 같은 거는 있을까요? 뭐 절대 없을 겁니다. 저희는 절대 없다. 어느 정치 집단보다도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는 네. 사람들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요 대권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뭐 합치게 된다면 네. 저는 이준석 저희 정강정책위원장도 당연히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다른 대선 주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당에요 대선 주자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경쟁하시면 됩니다. 누구라도 네. 가장 많이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으시는 분이 저희 개혁신당의 대선 주자가 되면 됩니다. 공정하게 경쟁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이낙연인데 뭐 총리까지 했는데 뭐까지 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들어와서 처음부터 1대1로 경쟁을 하실 생각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아니, 계급장 뗍시다 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요. 네. 정치에서 대선 후보가 계급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계급장만 가지고 저희가 대선 후보가 됐다면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하셨을 겁니다. 대통령 후보는 되셨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쌓아온 궤적에 덧붙여서 각자가 가진 매력과 경쟁력으로 누가 국민들을 설득하느냐의 싸움이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말은 이렇게 좋은데 이낙연 대표가 막상 들어오시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셔야 합니다 하면은 선뜻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제가 저희 당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물어본 건 아니지만 장담컨대 저희 개혁신당의 대다수의 구성원은 추대는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대선 후보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네. 없다. 그것을 용인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저는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칭 새로운 미래 신당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이 뭐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최소 50에서 60석은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목표로 하는 의석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뭐 네. 다다익석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신다면은 교섭단체 이상을 좀 저희는 목표로 일단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50에서 60석에 비하면 순박한 목표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희는 뭐 20석 이상 정도 20석, 생각하고 예,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0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죠. 네. 검찰이 법원에 낸 의견서에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23억 뭐 이익을 냈다. 이게 뭐 검찰이 낸 종합 의견서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제 오찬 끝나고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었더니 그거 뭐 문재인 정부 검찰이 낸 의견서 아니냐 뭐 이렇게 그냥 일축을 해버리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저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높게 평가했던 것이 최소한 검찰 조직에 대한 충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되게 유명한 얘기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은 어쨌든 본인은 검찰 조직에는 충성하고 네. 검사 본연의 임무는 좌우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다. 사실 그 이미지로 네. 유명해지시고 인기가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따로 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검찰 조직도 그럼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면 본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했던 검찰 조직이라는 게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소속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은 무슨 갑자기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새롭게 생긴 검찰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왜 민주당 당신들은 검사 악마화하냐 하셨던 분들이 스스로 검찰 조직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발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 굉장히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발언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이라는 표현에는 본인과 윤석열 당시 총장을 뭐 몰아내려 제외한 했던. 뭐 그런 정권 쪽에 붙었던 검찰 뭐 이런 표현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모순되는 얘기라고 보는 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꾸 검사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정당이 검찰 조직의 신뢰도를 흔드는 발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들의 어떤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일이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그냥 뭐 통틀어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한 거니까 믿을 수 없다. 저는 그거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문재인 정부 검찰이든 윤석열 정부 검찰이든 혐의가 없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면은 그냥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지금 현직 법조인이신데 변호사신데 그거 왜 안 할까요? 그런데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긴 네. 합니다. 혹시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예. 검찰에서 최종 처분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재정 신청이라고 네. 하는 제도인데 거기서 법원에서 이거는 다시 기소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혹시 그런 위험성을 고려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이 정도로 진행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최종적인 처분이 안 나오고 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요 말씀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천 계양을 출마로 뭐 굳힌 것 같은데 사무실 확대 이전 뭐 계약을 했다 뭐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 재출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사실 별로 명분은 없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이번 선거 판세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분위기에 있을 때 네. 지역적인 확장 같은 거 시도해도 됩니다. 뭐 강남이라든지 영남이라든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약세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지역들 당대표가 먼저 뛰어들어도 돼요. 과반 의석을 어느 정도 확보할 걸로 예상이 된다면 네. 당대표가 원외에 있어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갑자기 의원이 되기 위해 선택했던 계양에 다시 한번 또 출마한다. 민주당의 아주 강세 지역인데 이거에 대한 명분을 찾기는 되게 어렵고 지휘자가요. 아니 어떤 지도자가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하고 후방으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조직은 굉장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에 대한 지지, 나아가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왜 안 높아지고 있는 건지 저는 이재명 대표도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안 높아지고 정체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기억나는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없습니다. 전 이재명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네. 긍정적인 정치적 아젠다를 뭘 내놓으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체포동의안이나 네. 뭐 최근에 피습 같은 어떤 이런 일 때문에 주목을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내놓으신 정치적인 주장, 네. 아젠다, 이슈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네.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니라 야당 또는 야당 대표 아니면 정권이 갖는 성격 그런 거에서 오는 한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기억에는요. 네.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요. 황교안 대표 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체제, 이준석 체제에서는 아젠다들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많았고요. 근데 그것과 이재명 대표의 야당 리더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나, 아니면 지역적으로나 세대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확장하고 있나. 그냥 민주당 그 윤석열 대통령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김종인, 이준석 야당 대표 시절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하는 게 잘 안 보인다 뭐 그런. 네, 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웃풋이 부족하다. 그 정도로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예요? 뭐 거의 저는 지금 민주당이 가지는 당세나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있는 거는 거의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덕분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위원장님은 총선 출마 어디서 하시나요 이번엔? 저는 그 순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창준 위원장들을 포함해서 당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전략적인 유연성을 좀 가져달라고 네. 부탁해서 저는 계속 요새는 빨리 제가 신당의 호남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가지고 네. 제가 순천 가서 자신 있게 당선돼서 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제3지대 신당 합당 쌀이 좀 익어갈 무렵에 한번 좀 다시 또 불러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